가져가신 김치 다시 주세요. 나한테 없어. 나는 몰라.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나한테 없다니까 그러네. 어머니가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몰라요? 아, 다 나눠줬어. 뭐라고요? 형님한테 주셨어요? 용선이 6통 주고, 한 통은 춘자 주고, 또 한 통은 건너집 주고, 또 한 통은 작은 집 갖다 줬지. 여태 그러면 어머니 안 드시고 그렇게 여기저기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집 김치가 맛있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번에 너무 조금해서 다 못 줬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4세 이연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에게 김장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명절보다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김치를 좋아하고 가족들도 많이 먹어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시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스스로도 김장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조금 생겼죠. 나이 들어 김장을 못하겠다는 시어머니의 김치까지 대신해서 담가줘 왔는데 혼자 사는 노인이 무슨 김치 욕심이 저렇게 많을까 생각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김치들을 시누이, 시이모,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몰래 나눠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고생은 이 씨 혼자 다 하고 생색은 시모가 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김장이 쉬워서 매년 하는 줄 아는 것인지. 시모도 시모지만 시누이나 다른 시집 식구들도 얄밉고 괘씸했습니다. 재료값이라도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덜 화날 것 같았지만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시집의 공짜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시집 식구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아쉽다고 식모 노릇을 이 나이까지 계속할까요? 이 씨는 시집을 엎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마당에 김치를 뿌려버렸죠. 이 씨는 남편과 2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28년간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원인은 시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첫가을이었습니다. 추석 뒤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첫 번째 시집 행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리면 어리다고 할 수 있었던 이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김장하러 와라. 일찍 와야 한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은 이 씨의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라 일찍 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서 겪었던 중노동이 이 씨를 알아눕게 했습니다. 김치를 먹는 것만 해봤지 직접 김장을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김치를 안 먹고 마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돕고 했는데도 나중엔 허리를 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쯤 되자 시누이가 검정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고기 사왔어요. 김치엔 고기를 먹어야지. 잘 사왔네.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사는 시누이였는데 어디서 뭘 하다가 온 건지 몰랐습니다. 고기 몇 근 사오고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불만이 있었지만 표를 내진 못했죠. 김치 3통 가져가라. 잘 먹겠습니다. 남편도 지쳐 보였습니다. 김장김치에 수육을 먹고 밥도 먹고 하니까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료값 장난 아니게 들었어. 그럴 것 같아요. 몇 포기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식구들이 다 먹고도 넉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더니 옆에서 김치를 챙기던 시누이가 얌체 같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올케는 눈치가 없네. 네? 김치를 그렇게 많이 챙겨가면 재료비라도 좀 보태야지. 아,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부랴부랴 가방을 찾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몇 개가 있었는데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서 고민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통장으로 넣어줘. 아, 네. 나중에 남편에게 얼마 보내면 좋을지 상의해야겠다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치를 3통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0만 원 정도 보내면 되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이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치 3통을 가져오는데 10만 원이라니요. 게다가 하루 종일 노동한 것도 있는데 1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김치 시세는 잘 모르긴 해도 사 먹어도 그보다는 덜 들 게 분명했죠. 그래도 종일 고생하셨는데 5만 원은 좀 그렇지 않아? 고생은 같이 했는데, 그러면 형님도 그 돈 내시는 거야? 나중에 나타나서 김장을 하는 척만 하고 실컷 놀다간 시누이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고기 사왔으니까. 고기를 아무리 많이 사왔어도 10만 원어치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일도 안 했고 말이죠. 억울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따지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시집 식구들 험담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이랑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한 뒤로는 오히려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20만 원을 보내라고 그러시네. 뭐라고? 20만 원? 그것이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치통 3개에 20만 원이라니. 그때 20만 원이었으면 김치에 금을 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이 씨 부부가 가져온 것은 김치가 아니라 금치였습니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재료비가 아무리 비싸봤자잖아. 가져간 사람이 여럿인데 어떻게 우리가 20만 원씩이나 내? 이상한데. 둘이 가서 일했는데 말이야. 그래도 남편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20만 원을 보내버렸다면 우라통이 터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지 않았죠. 그러면 어떡해? 어머님이 보내라고 그러셨다면서. 10만 원만 보내자. 어제까지는 1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0만 원이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씨 부부는 20만 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다가 욕을 한 바가지 먹었고 가져간 김치도 도로 가져오라면서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자 이 씨 부부가 결국 지고 말았죠. 성질머리 같아서는 김치도 도로 갖다 주고 이제부터 김장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남편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랬다가는 이제부터 연을 끊고 살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모와 척을 지고 산다는 게 당시로서는 크나큰 불효였죠. 그냥 20만 원 드리자.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먹는 김치,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든 걸 조금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도 아니고 그렇게 받아야 시어머니가 납득을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매년 시집에 가서 김장을 했고 그때마다 종일 일도 하고 상당한 돈도 내고 돌아왔습니다.
김치는 3통을 가져올 때도 있고 2통을 가져올 때도 있고 부족하면 더 가져다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료값을 내는 것은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올랐죠. 그래서 나중에는 50만 원 정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참 못할 짓이다 싶었습니다. 사먹는 것보다 늘 많은 돈을 재료비로 냈죠. 그래도 그것까지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그렇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김장 때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김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점점 이 씨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장 때마다 남편과의 불화도 있었습니다. 없을 수가 없었죠. 김장 양 좀 줄이자고 하는 말을 왜 못해? 매년 다 드신다는데 어떻게 줄여?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나도 많이 돕잖아. 돕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각자 집에서 먹을 만큼만 하면 안 돼? 김장을 따로 하자고? 그래. 우리도 우리 먹을 것만 하면 힘들지도 않을 것 같아. 어머님 댁에서 하면 골병 들어 죽겠어. 당신도 힘들다면서. 아, 힘든데. 어머니가 명절보다 김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는 김장에 참여 안 한다고 그래. 어떻게 그러냐고 도대체. 싸우자는 소리잖아. 이 씨가 힘들어하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는 잘하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였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싸우게 될 줄은 몰랐죠. 비슷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김치를 더 이상 받아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눈물바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나이 들자 더 이상 김장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마음속에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너희 집에서 해. 네? 저희 집에서요? 그래? 그거 장보고 준비하고 그게 보통 일인 줄 아냐. 김치 담그다가 병들겠다. 젊어서 그렇게 내 김치 얻어다 먹었으면 이제 말년에는 시엄마한테 김치 좀 해다가 바쳐봐라. 얻어먹었다는 표현부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김장은 이 씨의 일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씨는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씨의 집에서 하는 게 더 나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재료비를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김장 때마다 참석해서 지휘를 하더니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힘에 붙였는지 전화로 일정만 묻고는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끝나면 시누이를 대동해서 김치를 가지러 왔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그래. 누나도 좀 얻어다 먹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래도 너무 많은 거잖아. 어머님 몫으로만 몇 포기야? 작년에 시어머니가 우겨서 김장을 100포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석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이 씨 부부 둘이서 해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잔소리하고 타박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은 편했지만 알아놓는 건 똑같았습니다. 이 씨도 김장김치를 많이 먹는 편이었습니다. 남편도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김치찜, 김치찌개 같은 요리도 자주 해먹었고 생김치도 무척 좋아했죠. 그런데도 많이 먹어봤자 1년에 3, 4통 정도 먹을까요? 자취하는 아들, 딸도 한 통을 반으로 나눠줬는데도
시어머니가 챙기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김치가 남았다는 소리가 없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드시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한 20포기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지금도 너무 많아요. 많기는 뭐가 많어.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면 되지. 서너 포기 더하란 말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여기서 양을 더 늘리면 정말 알아놓을지도 몰랐습니다. 식구가 도대체 몇이나 된다고 자꾸만 김치 욕심을 내는지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조금 챙겨가 봤자 노인 둘이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먹는다는데 왜 네가 못 먹는다고 난리냐? 강짜를 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맡겨놓은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김장해서 줄 때는 몇 포기를 해도 말이 없더니 네가 하려니까 힘드냐? 그게 아니고요. 20포기는 더 해야 해. 알아서 다 먹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어. 그리고 배추 절여진 거 살 생각은 추호도 말어라. 지난해에 절여진 걸 사서 하자고 했다가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또 꺼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참 아무튼 옛날 분들이라 그래. 김치에 대해서 유별난 그런 게 있잖아. 유별난 것이야 알겠지만 왜 며느리를 잡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한 김치가 맛은 있잖아. 어머니보다 나아.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김치 맛 가지고는 절대 뭐라고 안 하시는 거 알지. 이 씨의 기분을 풀려고 하는 소리였지만 그런다고 김장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음식 솜씨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씨는 김치를 시어머니에게 배우긴 했지만 지금 이 씨 혼자 김장하는 게 훨씬 맛있긴 했습니다. 주변에서 맛본 사람들마다 서로 사가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김장 공장을 차리지 힘들게 남 먹을 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판 적은 없었죠. 이 씨는 김장을 앞두고 새로 배추를 20포기나 다시 사야 했습니다. 배춧값이 비싸서 그것만 해도 지출이 컸는데 이러다가는 김장으로 생활비가 거덜날 것 같았습니다. 이 씨도 김치를 좋아해서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김장을 할 테지만 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지금 하는 것에 반해 반도 안 할 것 같았습니다. 한창 김장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 김치는 젓갈이 너무 조금 들어갔더라고. 조금 더 넣어. 그리고 김치소를 좀 듬뿍 해. 아끼지 말고. 네. 어머님, 아이고, 내가 다리만 괜찮아도 가보는 건데. 시어머니가 온다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 안 오는 편이 이 씨에게는 나았습니다. 김치통 넉넉하게 있지? 지난주에 남편이 내려가서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덕분에 작은 방엔 김치통이 한가득이었죠. 네. 넉넉히 있어요. 배추 잘 절여야 해. 안 그러면 물 나오고 맛도 없고 다 망치는 거야. 네. 잘 알게요. 내일 용선이가 김치 가지러 갈 거야. 이재희 씨도 김장의 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어온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참여를 하고 싶은 것인지 시어머니는 한참을 전화로 지시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로 끝났으면 다행이었지만 저녁이 되자 갑작스럽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올 사람 있어?
아니, 없는데. 애들인가? 혹시나 아들이나 딸이 왔을까 싶어서 남편이 문을 열어보았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뭐 사왔게? 검정 봉지를 손에 든 시누이. 수육용 고기를 1kg 사왔다면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김장이 다 끝나갈 때쯤에 온 속내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얄밉지만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귀찮아서 수육은 안 하려고 고기를 안 샀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먹자 했죠. 그런데 고기를 올렸으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배추에 속을 넣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인지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거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곧 80이 되는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렇다 쳐도 사지 멀쩡한 시누이는 앉아서 구경하다가 속을 집어먹고 완성된 김치를 손으로 계속 뜯어먹으면서 훈수를 뒀습니다. 거기는 하얀데 어디요? 거기 안쪽에 싹 들어가지고 넣어야지. 나중에 싱겁다고. 작년에도 그런 거 몇 개 있던데 그거는 올케가 한 거구나. 남편이 한 게 뻔했지만 아무 말 않고 묵묵히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래서 김장이 좋아. 너무 정겹잖아. 그리고 김장 하자마자 고기 싸 먹으면 정말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삼겹살보다 그게 더 좋더라. 그래서 김장 안 하는 집안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는 본인도 따로 김장을 하지 않으면서 말은 잘했습니다. 우리는 시댁도 김장을 안 해. 김치 안 좋아하면 그게 한국인이야? 그러면서 시집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무슨 그런 집이 다 있냐? 그러면 김치찌개도 안 먹냐? 이 씨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시부모였습니다. 결국 며느리한테 김장하라고 안 한다는 건데 고마운 줄 모르고 흉을 보나 싶었습니다. 아, 옳게. 한 통은 있잖아. 썰어서 담아줘. 네? 이걸 썰라고요? 한 입에 먹게 썰으라고. 갑자기 엉뚱한 요구를 하는 시누이. 세상에 김장하고 썰어서 넣는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썰어야 맛있죠? 그러면 먹기 불편하잖아. 한 통만 그렇게 해줘. 한 통만. 그러면 자기가 좀 일어나서 하면 좋을 텐데 시누이는 꼭 시장에서 생선은 손질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처럼 아주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이죠. 생전 썰어달라는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꺼내서 도마에 놓고 써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 본인이 그렇다는데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어째서 며느리를 몸종처럼 부리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싹 치우자. 양념이 조금 남았고 지금 바로 먹을 한 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치통에 담겼습니다. 허리를 펴보려고 하니까 곧장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끙끙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할 줄도 모르는 걸 뭐하러 해? 너는 네 남편을 이렇게 부려먹고 싶냐? 끊임없이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볼 때마다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이 씨도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남편도 일을 안 시키고 이 씨만 일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엎어버릴 것이었습니다. 다 정리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얼른 고기부터 썰어봐.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네. 이것 좀 치우고요. 아, 누나는 돕지도 않고 참. 내가 이 집 며느리야? 내가 왜 도와? 남의 집 김장을.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몰라? 본인은 웃긴지 깔깔거리는데 이 씨는 하나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출가 외인이 왜 남의 집 김장에 와서 고기를 먹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애미야, 밥 좀 차려라. 대충 치우고 와. 먹고 치우면 되지. 그 와중에 밥 차리라고 성화인 시어머니와 시누이. 누가 더 밉나 대결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이 씨가 차라리 혼자서 김장하는 게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못 온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결말이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이 씨는 남편과 가벼운 말다툼을 했습니다. 연례 행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다음날 김치만 가지러 오시라고 그래. 어? 아, 어떻게 그러냐? 수십 년간 남편이 반복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 어떻게 아내한테 이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김장을 거진 100포기를 시키는 게 어디 있어? 식구가 여럿이라서 다 같이 김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나도 같이 하잖아. 억지로 그러는 거고 그것도 못마땅해 하시잖아. 나도 이제 할머니 돼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야.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무갈다가 손목 나가게 생겼어. 그런데 밥 차려라, 고기 삶아라, 김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그러시는 거잖아. 나라고 좋아서 듣고 있어. 그러면 그게 노인네 낙이라는데 어떡해? 이래서 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효자 남편은 나이든 어머니 충격이라도 받을까봐 할 말도 제대로 못했죠. 그나마 김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여태 참고 했던 것이지 남편이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장은 지긋지긋했습니다. 온 나라가 김장 때문에 떠들썩한데 솔직히 이 씨는 김치는 사 먹어도 그만이었습니다. 물론 김장김치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맛은 어느 정도 포기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아무도 재료값을 안 주는 거야? 재료값. 우리 마지막에 재료값 얼마 냈는지 기억 안 나? 김장은 10년 전에 가져왔는데 당시에 고춧가루가 비싸다면서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던 시어머니. 적어도 시누이도 어느 정도는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씨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김장비에 보태라고 10원 한 장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또 고기 사왔으니까 퉁지자는 식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또 달라서 100포기를 담그려면 그 비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들지 않았냐 하는 인사치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말이죠. 이러니까 이 씨도 부하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씨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그 때문에 5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해 김치는 다 먹었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는 올해는 건너뛰자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귀신같이 알고는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올해 김장 할 만하냐? 아,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요. 그러냐? 그럼 한 일주일 미뤄서 하면 낫지 않냐? 아, 애들 아빠가 올해는 건너뛰자고 하네요. 뭐? 걱정하는 듯이 말을 하던 시어머니는 김장을 건너뛴다는 소리에 펄쩍 뛰었습니다. 세상에 김장을 안 하고 지나가는 법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차례는 안 지내도 김장은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김치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맨 밥만 먹냐? 어떻게 김장 한 번 안 했다고 맨밥만 먹는다는 것인지,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보다 본인 밥상이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150포기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상식적이지 못한 말에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김치를 내다 팔려는 것도 아니고 왜 김장 양을 해마다 늘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집사람 몸도 안 좋은데 그 많은 김치 다 담그다가는 쓰러져요. 남편조차 이 씨의 편을 들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누가 해? 내가 하리? 며느리가 돼가지고 여든먹은 시엄마가 허리 굽히고 김장하는 꼴을 봐야 된다고 그래? 어머니, 이번만 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 어떻게 사냐? 아니, 어머니는 도대체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담그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봤자 시아버지와 시누이밖에 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 150포기는 아니더라도 작년처럼은 해. 쉬엄쉬엄 하면 되잖냐? 쉬엄쉬엄 130포기를 담그라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린지, 그것도 환자한테 막무가내로 김치를 만들어내라는 신보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애엄마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며느리한테 김치 몇 통 얻어먹으려다가 내가 아들한테 이런 소리나 들어야겠냐? 그러자 남편이 말실수했다는 듯이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선 이 씨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라고는 하나 있는데 이런 말도 들렸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는 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울컥 뜨거워졌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를 언제까지 갈아댈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이 씨의 나이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칠 80포기만 해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30포기만 할게요. 내년에는 조금만 드세요. 그래? 알았어. 평소에 하던 김장 양보다 훨씬 적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자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옆에서 말만 해줘. 남편으로서는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속이 상했습니다. 시누이도 있고 그런데 어째서 며느리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런다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픈 줄 알면서도 시킨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어떻게든 해서 주기만 하면 시어머니 하소연은 안 들어도 되겠구나 싶어서 이 씨는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그건 이 씨의 신보가 안 좋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비켜봐. 나도 할게. 아니, 앉아 있으라니까. 당신 힘들잖아. 괜찮아? 양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얼른 끝내자. 평소 하던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30포기보다는 더 됐지만 그래도 수월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만 하면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올까봐 어디 놀러 간다고 했던 날짜를 기억해서
딱 그날에 맞춰서 했습니다. 시누이가 고기라도 사온다면 그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러 오신대? 내일 오전에 누나랑 들른대. 내일 오전에? 우리 없잖아. 말했더니 꺼내두면 가지고 간다고 그러시네. 평소보다는 수월했어도 노동은 노동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장이 끝난 후에 푹 퍼져 있었습니다. 고기고 뭐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외출했습니다. 오전에 아들, 딸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점심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머님 왔다 가신 거 맞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김장한 것을 통에 담으니까 11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통을 드린다고 아침에 꺼내놨는데 그것은 당연히 없었고 김치냉장고도 텅텅 비었습니다. 이 씨 부부가 먹던 묵은지 반통만 남아있었죠. 아니, 지금 김치통 11개를 다 가져가신 거야? 오전에 비밀번호를 물어보기에 일러주었는데 잘 가져가겠다 어쩌겠다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련히 꺼내져 있는 6통을 가져갔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허탈하고 황당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살다 김치를 도둑 맞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실소가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는데 지금이 딱 그때였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김장하고 치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전부 홀랑 가져가 버릴 줄은 남편도 상상도 못했겠죠. 열받아서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 부부는 차를 타고 시어머니의 집에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바보처럼 그냥 있을 수는 없었죠. 차 타고 1시간을 가더라도 가서 도로 가져오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더욱 황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는 김치통이 3개뿐이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픈 며느리 닭달해서 김장하게 하셔놓고 어떻게 그걸 몽땅 가져가 버리세요? 그러면 원래 먹는 양이 있는데 절반만 가져가라는 거야? 너희는 맨날 사 먹네 어쩌네 했잖아. 그러면 너희는 내년에 사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너무나도 뻔뻔한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통만 가져가라고 할 때는 알았다고 그러더니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다니 남에게 말해도 안 믿을 이야기였습니다. 5통은 다시 주세요. 남편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행동에 열이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나한테 없어. 나는 몰라.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나한테 없다니까 그러네. 어머니가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몰라요? 아, 다 나눠줬어.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2통을 빼고는 전부 나눠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9통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소리였죠. 형님한테 주셨어요? 시누이도 매년 김장한 것을 챙겼기에 그건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9통은 많았습니다. 시누이네는 식구도 없는데 말이죠. 용선이 6통 주고 1통은 춘자 주고 또 1통은 건너집 주고 또 1통은 작은 집 갖다 줬지. 황당했습니다. 참 골고루도 나눠졌다 싶었습니다. 시모의 이웃에 작은 집까지. 그러면서 원래는 누구도 주고 누구도 줘야 했는데 못 줬다고 한탄했습니다. 여태 그러면 어머니 안 드시고 그렇게 여기저기 나눠주신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리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도 남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에 당연히 시어머니가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1통 중에서 3통만 있는 걸 보면 그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김치가 맛있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번에 너무 조금해서 다 못 줬어. 아니, 재료비도 그렇게 많이 받아가 놓고는 그걸 다 딴 사람을 줬다고요? 원래 그렇게 다 나눠 먹는 거야. 왜 며느리 부려서 어머니가 남한테 생색을 내신 건데요? 남편이 따지자 시어머니도 울컥했습니다. 부리긴 뭘 부려. 그리고 누나는 뭘 그렇게 많이 가져간 건데요? 시누이가 가져간 김치의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거는 형님도 어디 나눠줘야 한대요? 재현이네 있잖냐. 거기 며느리도 우리 집 김치만 먹는 데잖아. 그리고 그 사돈네도 말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누이의 며느리도 그 김치를 갖다가 먹었고 시누이의 사돈까지 여태 김치를 나눠줬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치를 작게 잘라달라더니 아마 그 며느리가 먹기 불편하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또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많은 양의 김장을 한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김장을 많이 했다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갔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었겠죠.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6통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먹는 사람들이 몇인데 그래서 다 가져왔지. 그걸 왜 다 제가 담갔는데요? 이 씨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이 씨도 이해를 했습니다. 김장 때는 다들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가 먹는 양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이었죠.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도로 가져오려던 생각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김치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시어머니한테 있는 김치 2통을 챙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김장 비용이랑 여태까지 가져가셨던 거 다 주세요. 뭐라고? 하루 종일 일한 값도 주시고요. 제가 담근 김치 어머님한테 팔았다고 생각할게요. 그게 말이나 되냐? 어떤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김치를 사서 먹어? 저도 예전에 어머님한테 50만 원씩 드렸잖아요. 저는 와서 일도 했는데요. 내가 그 돈을 왜 주냐? 김치 좀 담가줬다고 돈을 달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왜 안 돼요? 저희는 할 일이 없어서 일한 줄 아세요? 그리고 애엄마 아픈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세요? 뭐? 심술? 안 주시면 김치 도로 받아올 거예요. 이거 2통 가져가라. 살다 줬던 김치 뺏어가는 놈들은 처음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간 김치도 받아와도 되는 거죠? 이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형님, 김치 6통 가져가셨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응, 왜? 엄마가 그래? 그거? 제가 수술하고 몸 안 좋은데 담근 김치인 건 아시죠? 근데 그거 다 들고 가셨더라고요. 아, 그거는 미안해. 내가 워낙 김치를 좋아하잖아. 재현이네 김치 줬고 사돈도 줬다고 했나요? 그럼 재현이한테는 제가 전화할게요.
돌려달라고. 그리고 재현이 장모님 번호도 제가 받아야 해요? 아니면 알려주실래요? 그러자 신우이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엄마가 가져가라길래. 내 몫은 줄게. 애들 준 것까지 어떻게 뺏어? 전부 다 돌려주시거나 50만 원 주세요. 뭐? 50? 김치 6통에 5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4통 먹어도 50만 원씩 냈었어요. 10년 전에도요. 아니면 재현이랑 통화할게요. 아, 알았어. 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년부터 김장 안 합니다. 이제 사서 드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까 시어머니가 폭발 직전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년부터는 저희 먹을 거만 할 거예요. 어머님도 드시고 싶으시면 형님이랑 같이 담그시던가 사서 드세요. 참고로 제 김치는 한 통에 10만 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 씨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시엄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말을 해.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하냐?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쯤에서 부모에게 져줬을 남편은 이번 일도 충격이 큰 듯 했습니다. 남편마저도 이 씨의 편을 들자 시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치 좀 가져갔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어머님, 그동안 제가 한 김치 다 합치면 작은 김치 공장 하나는 차려도 돼요? 제가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면서 담근 김치로 어머님 체면 세우는 거 그만하세요. 올해 김치는 그냥 드세요. 대신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어머니한테까지 그 돈을 다 받고 싶었지만 나이든 시부모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김치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이죠. 누가 김치 안 주면 못 산다냐? 주지 말어라. 여우 같은 것. 시애미가 나이 드니까 이때다 싶지. 이렇게 날 무시하고도 네가 사람이야? 심보를 못되게 먹으니까 병이 나는 거야. 나쁜 년. 다신 찾아오지 마. 못된 심보 때문에 아파서 수술한 거라는 말에 이 씨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굳어있는 이 씨 옆을 남편이 지나쳤습니다. 이것도 그냥 드시지 마세요. 남편이 차갑게 말한 후에 김치통을 열어냅다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빨간 국물이 흘러내렸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시 올 일 없어요. 시어머니는 악을 쓰면서 화를 냈습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더니 질린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이 씨와 남편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쩐지 배가 싸하게 아픈 것 같아서 부여잡자 남편이 놀랐습니다. 괜찮아, 당신? 요 며칠 김장하느라 고생을 했더니 배가 당기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김장 같은 거 다 때려치우자. 남편은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김장은 해야 하지 않겠냐 하던 남편이 어느새 변했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할 거야. 만약에 해도 당신이랑 나 그리고 애들 먹을 만큼만 조금 해야지. 이 씨도 이 씨가 담근 김치가 맛있었습니다. 남 안 주고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담갔던 김치가 엉뚱한 사람들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너무 억울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죽을 때까지 없을 것이었습니다. 얌체 같은 시집 식구들 식모 노릇 하는 것 말이죠. 그날 저녁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이 씨를 욕했습니다. 50만 원도 보냈는데 시어머니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며 이 씨를 악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전화를 가로채서 대꾸했습니다. 누나 집에도 가서 거실에 쏟아줘? 아니면 재현이 집에 가야 해? 그러자 신우이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돈 내고 깔끔하게 끝낸 걸 다행으로 여겨. 내가 지금 50만 원이 아니라 몇 년치를 받아야 될까 고민 중이니까 말이야. 신우이는 대답이 없었고 남편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나서줬다면 한 20년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효자가 돌아서면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며칠 전 이 씨는 배추를 20포기만 사서 김장을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아주 능숙하게 했죠. 웃고 떠는 사이 김장은 금세 끝났고 모처럼 수육에 막걸리까지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김장하냐? 지난 1년간 연락도 없다가 대뜸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놈의 김치가 뭔지 종교보다도 더 심한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했어요. 얼마 안에서 드릴 건 없네요. 시어머니는 사먹는 건 입맛에 안 맞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그 난리 이후에도 김치 소리가 나오나 보다 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텐데요. 뭘? 시어머니는 사과했고 이 씨는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집 식구들을 위해 김장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건 확실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연락도 대수롭지 않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 김치 사서 먹는 것도 맛있대요. 그러면서 이 씨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김치가 맛있긴 하지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 씨는 안부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뭐? 남이라고? 남의 집이라고 한 거 서운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남은 남이잖아요. 부모가 집에 와도 못 자게 해? 부모 집에 와도 하룻밤도 안 자고 가? 그게 무슨 가족이야? 어? 정말 햄이 네 말대로 남남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그렇게 살자. 어머니, 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 불편하고 싫으면 뭐 하러 왔어? 시부모가 그렇게 싫으면 보지 말고 살아? 그냥 자식 생각도 좀 인정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시면 저희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오지 말어.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그리고 진짜 남들한테 물어봐. 너희 같은 애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나연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 씨는 말년에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두업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며 서로가 아플 땐 전화로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말이죠.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건 그저 꿈 같은 상상일 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방문하는 것도 자신들이 부모 집에 방문하는 것도 질색하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도 밥만 먹고 굳이 그 먼 길을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며느리. 아무리 시부모가 불편하고 싫어도 가족으로서 가까워지려는 시도조차 사치스럽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따라 변해갔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가 남남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과 나씨는 부모 자식이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나씨도 아들 며느리를 내 가족으로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싫다는데, 남이라는데, 정말로 남처럼 살아주고자 했습니다. 나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직장인데 연봉은 아들보다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며느리가 무척 똑똑하고 똑부러져 보였죠. 아들은 30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아들 며느리와 알콩달콩 살 생각에 들떴었습니다. 집에 언제 한번 안 오냐? 그런데 결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나씨는 아들 부부를 보질 못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종종 내려오긴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나씨의 집은 아들네와 차 타고 3시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은 아니었지만 한적하고 좋은 동네니까 주말에 쉬러 온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빠서요. 주말에도 바쁜 회사가 어디 있어? 나씨의 말에 아들이 멋쩍은 듯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바쁘니까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어서 그래요. 내려가려면 운전만 왕복 60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와서 푹 쉬다가 일요일 저녁에 올라가면 되잖냐? 밥도 다 해주는데 혜미도 와서 쉬라고 해. 나씨는 며느리를 부려먹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설거지나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라고 사돈네가 며느리를 그렇게 공부시킨 것이 아닐 테니 말이죠. 그래도 불편하죠. 거기 가는 게 혜미한테 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말이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 내외 얼굴 좀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은 얼굴을 비춰주라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알았다. 나중에 명절에 실컷 보면 되지. 애써 그렇게 위안했습니다. 설마하니 명절 때도 안 올까 싶었죠. 그런데 명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네를 볼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뭐? 어딜 간다고? 싱가포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회사 일로 둘이 같이 싱가포르에 나가 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었죠. 언제까지? 아직은 잘 몰라요. 일단 3년이긴 한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애는 언제 낳고? 아들 나이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허송세월 보내다가 오면 40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애는 천천히 가질 생각이라. 그것 때문에 안 가진 않죠.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들이 싱가포르에 가는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에 있는데도 이렇게 못 보는데 도대체 그 먼 곳으로 가면 언제 볼 수 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알콩달콩 살려던 나씨의 인생 계획은 시작부터 어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라잖아. 그걸 말려? 아니, 여보. 우리가 자식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살겠다니? 그러다가 아예 눌러 산다고 하면요? 우린 자식 없이 살아요? 나씨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경찬이도 회사 때문에 외국 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왔잖아요. 안 돌아오긴 무슨 전쟁터 나갔어. 명절 때 오잖아. 경찬은 시족하였는데 나씨의 아들처럼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해외로 갔다가 현지인 여자와 결혼해서 눌러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는 그나마 딸이라도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는데 시누이가 만나기만 하면 아들 잃었다고 한탄을 했죠. 나씨는 물론 아들이 결혼해서 가는 것이기에 싱가포르 여자와 결혼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살기 좋다며 안 돌아오겠다고 할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어떻게 아들네를 막을 수 있을까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아들은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해외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나기 전에 인사하러 와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건강 잘 챙기고. 네, 한동안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틋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놓고 먹였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때까지 말이죠. 술 한잔 하지. 아버지랑 아, 이따가 운전해야 돼요. 운전? 그런데 밥 먹다 말고 아들이 하는 말에 나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밤중에 무슨 운전을 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야죠. 안 자고 가게? 짐도 덜 쌌고 할 일이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편히 주무세요. 자고 가지. 이 밤중에 운전을 해? 당연히 그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냥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오늘 다시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은 시간도 얼마 안 늦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보니까 미리 상의가 된 이야기였는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돌아간다는 얼굴이었죠. 그래도 이제 가면 언제 볼지 모르잖니? 지난 명절이 한 달 전이었는데 싱가포르에 가는 것 때문에 뭐가 바쁘다며 못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처럼 와서 그냥 가버린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일찍 온 거였어요. 아들이 점심 전에 왔고 저녁을 일찍부터 먹어서 지금 시간이 7시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있었고 두 끼를 같이 먹었지만 그래도 아쉽긴 했습니다. 어차피 밤에 잠만 자는 건데 의미 없죠. 아들의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각자 방에서 잠만 잘 테니 아들이 있으나 집에 돌아가나 그게 그거였죠.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 새끼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자는 것과 잠도 안 자고 돌아가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죠. 어서 일어나 봐라. 그러면 도착하면 늦겠어.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내외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당연하다는 듯이 짐을 챙겨서 떠났죠.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떠나고 나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왜 저렇게 차가운지 몰라. 차갑기는 바쁘니까 그렇지. 아니, 혜미가 우리 집을 불편해하나? 그런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아들네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이죠. 요즘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였죠.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싱가폴로 떠났습니다. 지훈아, 잘 지내? 네. 잘 지내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거기도 쌀밥 있을 거 아니야. 네. 잘 먹고 있어요. 혜미도 바쁜데 밥 차려줄 시간이 있어?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전화 드릴게요. 혜미도 지금 바빠? 혜미 한번 바꿔주지. 혜미는 나갔어요. 아마 정신없어서 전화 못 받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아들이 떠나고 나시는 종종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간 곳이 미국 같은 데가 아니라 시차가 거의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통화마저 잘 안 됐다면 무척 답답할 것 같았죠. 그렇지만 워낙 바빠서 그나마도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늘 나중에 전화하겠다,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나 씨도 전화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씨는 아들 번호를 보고 반색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퇴근했어? 네. 식사하셨어요? 네 아버지랑 밥 먹었지. 너희는? 뭐 좀 해먹고 그래? 해먹는 건 아니고요. 혜미는 아직 퇴근 안 했는데 퇴근길에 뭐 좀 사온대요. 그래도 일하려면 밥심이 있어야 하는데 간단하게라도 좀 해먹지. 여기서 뭐 택배라도 붙여줄까? 아니요. 여기서도 한국식 재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사 먹는 거죠. 걱정 마세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아들과 통화하는 게 나 씨의 낙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장점이라면 장점이었죠. 그리고 가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아들은 무뚝뚝해서 통화가 길게 이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며느리랑 제잘제잘 수다를 떨며 싱가포르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싶었죠. 혜민이? 아,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너는 별일 없지? 일하느라 힘들겠어. 그래도 일인데요. 뭘? 잠시만요. 지훈 씨 바꿔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나 씨는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었던 것인데 며느리는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을 바꿨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려니 했지만 매번 반복되자 나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쌀쌀맞거나 무리하게 구는 건 아니었지만 나와의 대화를 피하나 싶은 느낌이 들었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아들 부부가 휴가차 일주일간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던 집은 월세를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며칠은 나 씨의 집에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빨래도 새로 하고 베개도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온 아들 내외는 일주일 동안 바깥 사돈 명의의 작은 아파트에서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만기였는데 저희 왔다 가면 다시 새 놓으신다고 비워두셨대요. 물론 아들 내외를 위해서 머물 곳을 마련해 준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절반은 나 씨의 집에서 절반은 사돈 내서 자면 될 일인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언제 올 거야? 며칠 지내다 갈 거지? 사실 먼저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뜻밖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며칠 지내는 건 힘들고 내려가서 하루 자고 올라올게요. 뭐? 하루? 어떻게 못 본 기간은 그렇게 긴데 단 하루밖에 안 있겠다는 것인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섭섭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나 씨의 눈이 땡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갈 거거든요. 혜미가 사실 임신했어요. 그래서 입덧을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느라고 좀 힘들어해서 쉬게 하려고요. 임신이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천천히 갖겠다고 하더니 떠난 지 1년 정도 만에 임신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근데 거기서 계속 사는 거야? 애는 한국에서 낳고 길러야지. 거기 계속 살아야죠. 싱가폴도 병원 좋아요. 그건 희소식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나 씨는 손자가 생겼다는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혜미가 차 타고 여기까지 오긴 힘들겠지? 네.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힘들어해서요. 그러면 내가 올라갈게. 아, 어머니가요? 아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다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 씨의 머릿속이 무척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임신했을 때 좋은 음식이 뭔지 생각해내느라 말이죠.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에는 그냥 저만 내려갈게요. 혜미, 쉰다고 처가에도 마지막 날에 하루 간다고 했어요. 누가 쉬지 말라고 해?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대접을 해주려고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서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서러운 것이 오래가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 씨를 아들은 뜯어말렸습니다.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저희 집도 아니고 빌려서 쓰고 있는 거라서요. 호텔도 아니고 아파트라면서? 누가 살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비어있긴 한데요. 저희 집이 아니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처가 눈치 보는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도 아니고 좀 그래서 주무시고 가시지도 못할 텐데. 어쨌거나 넌 혜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싫다고 그래? 나 씨가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대꾸하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싫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올라오세요. 같이 식사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과는 달리 나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도 돼? 네. 오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모처럼 만에 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손주도 임신했다니까 며느리 안 보고 가면 너무 서운하지. 네. 그러면 언제 오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나 씨는 남편과 함께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남 씨는 인사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다. 얼른 앉아. 나 씨가 며느리 힘들까봐 얼른 소파에 앉혔습니다.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아담하고 깔끔했습니다. 일주일 머물기엔 무리가 없어 보였죠. 방도 2개인지 3개인지 여럿이 자기에 넉넉했습니다. 이것들 좀 싸왔거든. 여기 있는 동안에 먹어. 남으면 싱가포르에도 가져갈 수 있나? 나 씨가 시골에서부터 싸온 반찬통을 몇 개 내놨습니다. 입덧을 한다기에 시큼한 무침 종류 몇 가지를 해왔고
장어탕도 끓여서 반찬통에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밥도 안 해먹는데 뭐하러 이런 거 싸우셨어요? 임신했을 때 좋은 음식이야. 그러자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씨가 반찬들을 싸는 동안에도 남편이 한 소리 했었는데 아들도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 때 펼쳐놓고 먹으면 되지. 네. 알겠어요. 나씨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씨 부부는 아들네와 마주보고 앉아서 두러두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했고 나씨도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뭘 차릴 만한 환경도 아니고요.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럼. 짜장면도 좋아.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하자 나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앉아 있어. 입도 심하다며? 얼굴이 수척하다. 좀 나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고 나씨가 냉장고에 있던 싸온 반찬들을 꺼내서 펼쳐놓았지만 며느리가 통 먹질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좀 쉬어.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며느리를 방에 들여보냈죠. 그러고 나씨 부부는 한참 있다가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사실 아들네에서 잘 생각으로 편한 옷을 챙겨왔는데 아들이 밥을 다 먹기가 무섭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려면 빨리 일어나셔야죠. 그 말에 나씨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 타고 오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가라는 소리도 안 하나 싶었습니다. 물론 못 잘 거라고 아들이 통화할 때 말은 하긴 했지만 충분히 자고 가도 될 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가든 안 자고 가든 말은 꺼내보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죠. 며느리도 당연하다는 듯이 배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없는 것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빨리 가자. 남편은 나씨의 심중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방 많던데? 나씨가 은근슬에 말을 흘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애둘러 거절을 하자 나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자신들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씨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 반찬도 하고 며칠 동안 뭘 챙겨줄까 고심했는데 말이죠. 역시나 부모와 자식은 같을 수가 없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물며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머무는 게 불편하겠죠. 나오지 말고 쉬어. 집을 나서며 나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려고 올라왔던 것이 아닌데 허탈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훌쩍 비행기를 타고 가버리면 1년은 못 보는 건가 싶어서 마음도 안 좋았죠.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는 전혀 아쉽지 않다는 듯이 배웅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이해가 되지만 시부모를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부모들처럼 간섭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보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꼭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기분으로 나씨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늦은 시간이었죠. 처음으로 너무 허탈하고 서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 정도로 선을 긋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네는 그런 나씨의 맘도 모르고 며칠 뒤 다시 싱가폴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며느리가 쉬는데 시간을 썼다고 하는데 또 모를 일이었습니다. 처가에 가 있었을 수도 있었죠.
시간은 흘렀고 며느리는 싱가포르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 씨의 상사병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혜민이? 애기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잘 지내지. 잠시만요. 지훈 씨 바꿔드릴게요. 며느리는 몇 마디 나누지 않고 곧바로 아들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애기 사진 좀 보내달라니깐. 보내드릴게요. 정신없어서 그래요. 나 씨는 아들이 보낸 사진 속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쓰다듬으면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직접 안아볼 수는 없고 보고 싶은 마음의 나 씨는 전보다 자주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회사를 잠시 쉬고 집에 있으니까 말이죠. 아, 어머님. 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자고 있었어?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며느리의 퉁퉁 부은 얼굴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이 없는지 화면이 계속 흔들리고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호도 자니? 얼굴 한번 보여줘. 어머님. 제가 잠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리고 애 깨면 또 못 자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차갑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깐 휴대폰으로 화면만 비추면 될 일인데 그것조차 하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똑 부러진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사실은 차가웠습니다. 마음이야 어찌됐건 보통은 시어머니 말에 거절은 잘 안 하게 되는데 며느리는 그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요즘 젊은이들 같았습니다. 아는 사람들 며느리들을 보면 싹싹하고 참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던데 나 씨의 며느리는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햄이 피곤해요. 영상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전화도 저희가 드릴 테니까 먼저 하는 건 자제해 주시고요. 아들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와이프 챙기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나 싶어서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러게 한국에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10번 영상통화 걸 시간에 한 번 만나면 되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나 씨는 한동안 아들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네에게서 간간히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일주일 혹은 열흘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뜸해졌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던 나 씨가 먼저 연락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떠난 지 5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3년보다는 오래 있었지만 10년이 아닌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곧바로 올 거지? 아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당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음 날에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들은 나 씨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못 가죠.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집 때문에 정신 없을 거예요. 월세를 줬던 집을 몇 달 전부터 비워놨고 큰 가전은 저가 빈 방들에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걸 다시 옮기고 하려면 정신 없을 것 같기는 했죠. 그러면 언제? 주말에 올래? 아, 그렇게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5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도 못 오겠다는 아들. 그러면 언제쯤 올 수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명절에 내려갈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 씨는 얼른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명절이 되려면 언뜻 계산해도 2주는 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정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애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회사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아들이 바쁘다는데 나 씨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엔 또 나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았습니다. 그렇게 명절 전날 점심쯤 아들 내외가 손자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예쁘네. 손자도 몇 번 한국에 들어왔었지만 볼 때마다 쑥쑥 커서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가 될 동안 많은 순간들을 보지 못하고 놓쳤다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동생 부부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내 가족도 있고 북적거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했죠. 술 한잔 해야지. 네. 작은아버지. 아들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내일 차례는 안 지내는 거죠? 차례 안 지내. 그냥 떡국이나 먹고 헤어지지.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나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이불 깔아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너는 괜찮아도 은호는 잘 시간 되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니까 일찍 자겠거니 싶어서 묻자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자면 돼요. 지금 자면 나중에 잠 못 자요. 집에서 자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오늘 안 자고 가게? 지훈이도 술 마셨잖아. 당연히 술을 마셨으니까 자고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들 며느리가 온다고 한순간부터 곧바로 돌아가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 와서 잠도 안 자고 올라가는 자식이라니. 나 씨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은 태연해 보였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가면 돼요. 지훈 씨한테도 말했는데 오늘 돌아간다고. 그러자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저희 오늘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차례 안 지내니까 크게 상관없지 않느냐며 참 무심하게도 말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안 지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절 당일도 같이 안 보내고 가버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귀국한 기념으로 만난 자리이기도 한데 말이죠. 자고 가. 이불 빨래 싹 해놨어. 내일 아침에 떡국도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좋아요. 잠을 밖에서 자는 게 좋아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이토록 황당한 며느리의 말에 어리 빠진 건 나 씨 혼자뿐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시동생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씨의 우라통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너희는 왜 안 자고 간다는 거야? 당연히 명절에 왔으면 부모 집에서 자고 가야지. 그게 나 씨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에게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는 잘 못 자요. 잠자리에 예민해서 집에서 자는 게 좋아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집이 좋다며 굳이 가겠다는 며느리. 가는데 3시간 걸리는데 밥만 먹고 가는 애가 어딨어? 우리가 갔을 때도 자고 가란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너는 그렇게 시부모가 싫으니? 나 씨가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우리가 남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씨가 화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것조차도 화가 났습니다. 어쩜 저렇게 생각이 짧은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말이죠. 여보, 그만해. 불편해서 집에 가서 자겠다는데 뭘 그래. 우리도 애들 자고 가면 잠자리도 봐주고 그래야 하는데. 서로 좋지 뭐. 이불도 다 빨아놓고 했다니까 그러네. 그냥 잠만 자면 되지. 잠만 집에서 자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일찍 와서 이 시간까지 같이 시간 보냈잖아요. 그래, 여보. 애들 귀국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볼 거 아니야. 여기서 서운한 건 나 씨뿐인 것 같았습니다. 자주 보긴 뭘 봐? 명절에나 얼굴 볼까 말까 하겠구만.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전화하면 혜미 넌 꼭 지훈이 홀랑 바꿔줘 버리고 영상통화는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게 우릴 못 보내서 안달이었잖아? 근데 명절에도 밥만 먹고 간다고 하면 내가 서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남이 집?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나 씨는 며느리를 쏘아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이 순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며느리도 감정이 상한 것 같았죠. 어머님 서운하실까봐 오늘 올 때도 엄청 일찍 출발했어요. 차 막혔는데도 점심때 도착했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지훈 씨도 술 마셨고 이 시간까지 자리 지키고 있다가 잠은 올라가서 집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집이라고 한 거 서운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남은 남이잖아요. 기분 나쁘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 집이 아니면 잘 못 잔다는 말이었어요. 남은 남이라는 말에 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안 들리고 그 부분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혜미는 잠자리 바뀌면 잘 못 자서 처가에 가도 그날 돌아와요. 여기서 처가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몰랐습니다. 시부모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며? 남이 집이라며?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왜 자꾸 처가 얘기를 들먹이는지 몰랐습니다. 장인 장모도 이해하니까 나 씨도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지 뭔지. 여보, 그만해. 시동생 보는 데서 언성을 높이니까 창피했는지 남편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집에 와도 못 자게 해? 부모 집에 와도 하룻밤도 안 자고 가? 그게 무슨 가족이야? 어? 정말 혜미 네 말대로 남남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그렇게 살자. 어머니, 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 불편하고 싫으면 뭐 하러 왔어? 시부모가 그렇게 싫으면 보지 말고 살아? 넌 아주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며느리를 잘못 봤어?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잠 좀 집에서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떡국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같이 시간을 보낸 건 생각 안 하시고 잠 안 자고 간 것만 중요하세요. 그래. 그게 가족이지. 그냥 자식 생각도 좀 인정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가족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도 꼭 붙어 자야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자주 찾아뵙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시면 저희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오지 말어. 그냥 얘들은 이런 방식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 없어. 남들한테 물어봐. 너희 같은 애들이 있는지. 나씨가 끝까지 차갑게 말을 내뱉자 아들은 잠시 나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혜미야, 가자. 짐 챙겨. 그러자 며느리도 말없이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어처구니 없는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걸 보니까 며느리의 영향인 듯 했죠. 너희 말대로 그냥 남처럼 살자. 그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 애끓고 보고 싶어 늘 연락하고 그런 심정을 과연 아들은 알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지난 시간들이 오히려 아까웠습니다. 차라리 날 위해 살 걸. 자식만 바라보고 사니까 결국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나씨가 하는 말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술자리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둘 다 술을 마셔서 집에 가지 못하기에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자고 가는데 왜 내 자식은 부모 집에서 안 자고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남이 아니고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결국엔 나씨가 젖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걸 생각하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나았죠. 그런데 모두 잠든 새벽. 나씨가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하러 그랬어? 지훈이가 애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부모라고 자식한테 막 그러면 안 돼. 은호 엄마도 얼마나 상처받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꼭 나씨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씨는 대꾸 없이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세대라서 아들 며느리를 다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나씨는 이건 예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우습게 여긴 것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까지 저렇게 말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인가? 속으로 생각하다가 뒤돌아 누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서운하게 한 건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뿐이 아니니까 나씨도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쫓겨났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서러우니까 말이죠. 그저 하나뿐인 가족으로서 가까이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새벽 내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씨는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 며느리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 더 전화를 하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진 건 나씨뿐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나씨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이면 먼저 전화를 해봐. 나씨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부산스럽게 구니까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씨는 고민 중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걸 봐서는
무정한 아들이 또 계속 안 보고 지낼 생각인가 싶어서 걱정이 들던 참이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놈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생전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손자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귀국만 하면 마음껏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째서인지 해외에 있을 때보다도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한 달이 흘렀을 때 나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던데 나씨는 늘 자식에게 약자였죠. 나씨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신호음이 끊기기 직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나씨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냐. 내가 뭐 며칠 동안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온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성격이 그래요. 자식도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그래? 그러면 너는 부모도 서운할 수 있는 거 이해 못 해줘?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어요. 저희도 독립적인 가정이에요. 서로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러면 자고 가란 소리 안 하면 되는 거야? 결국 나씨가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이대로 더 밀고 나갔다가는 정말로 싸움이 끝나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올 거지? 아버지 생신에 밥만 먹고 가. 그런데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줄 알았던 아들이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왜? 햄이 상처 많이 받았어요. 못 갈 것 같대요. 그리고 저도 가잔소리 못 하고요. 아니,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만약 제가 처가에 가서 그런 말 들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나씨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게 자식에 대한 배려가 없던 나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억울했습니다. 남에게 말해보아도 나씨의 편을 드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명절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자식이 어딨냐면서 화내는 사람도 있었죠. 서울에 가서도 잠도 안 재워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 또 다들 붕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원망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아들과 좁혀지지 않을 거리가 생긴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아쉬울 사람은 나씨라는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그걸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